새벽 5시 윤명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70년 살면서 생긴 습관이었다.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이었다. 옆에서는 남편 정혜수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남편이었다. 또 일찍 일어났네. 명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40년 넘게 해온 아침 준비였다. 밥을 안 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놓고 늘 하던 일이지만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었다. 여보, 밥 먹어. 7시 정각 명숙은 남편을 깨웠다. 혜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응, 무릎 주사 맞으러 가야 해. 명숙은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답했다. 6개월 전부터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녔다. 나도 같이 갈까? 괜찮아. 버스 타고 금방 다녀올게.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정중한 말투와 차분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이나 볼게. 응, 그래. 평범한 아침 대화였다. 결혼 40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명숙은 집이 이상하게 조용한 것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여보, 어디 있어? 명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혜수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명숙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갔다. 혜수는 의식은 있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입 한쪽이 삐뚤어져 있었다. 아. 혜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19를 불러야 해.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거기가 어디세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말도 못하고, 입이 돌아가고, 명숙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떨림으로 가득했다. 네, 곧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을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명숙에게는 10시간 같았다. 혜수는 계속 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명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금방 병원 가면 돼. 명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뇌졸중인가? 아니면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명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혜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그 눈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혜수를 데리고 들어갔다. 명숙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명숙은 아들 준호에게 연락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아들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아빠가. 명숙은 상황을 설명하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차 끌고 내려갈게요. 빨리 와라. 준호가 오기까지는 3시간이 더 걸릴 터였다. 정혜수님 보호자분?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명숙은 벌떡 일어났다. 네, 저예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이에요. 뇌졸중. 명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예요?
언어장애와 반신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명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밥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다니. 얼마나 걸려요? 개인차가 있지만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명숙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번 첫날 밤 명숙은 병실에서 남편을 지켰다. 혜수는 계속 잠들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다. 깨어날 때마다 명숙을 보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여전히 하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괜찮아 여보. 천천히 나을 거야. 명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흘째 되는 날 혜수는 조금씩 의식이 또렷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불편했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었다. 명숙. 혜수가 간신히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응, 여기 있어. 걱정 마. 미안하긴 뭘 미안해. 빨리 나으면 돼.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담당 간호사가 명숙에게 설명했다. 퇴원하시면 집에서 간병하셔야 해요. 기저귀 갈기, 식사 도움, 목욕. 모든 걸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 해야 하나요? 가족이 하시는 게 환자에게는 가장 좋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자신도 무릎이 아픈 70살 노인인데 남편을 온전히 돌볼 수 있을까?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준호가 도와주었다. 엄마 간병인을 쓰는 건 어때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 연금으로는 무리야. 그럼 요양원은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엄마가 돌볼 수 있어. 명숙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수는 휠체어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익숙한 공간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여보, 화장실 가고 싶어? 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남편을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갔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70kg이 넘는 남편을 부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명숙은 신음을 참으며 남편을 도왔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다. 혜수는 밤마다 깨어났고 그때마다 명숙도 깨어나야 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자세를 바꿔주고. 새벽 3시 명숙은 기진맥진해 있었다. 이게 계속되는 건가? 명숙은 중얼거렸다. 하루 만에 이미 한계를 느꼈다. 아침이 되었다. 명숙은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죽을 끓이고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천천히 먹어 여보. 혜수는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했다. 중간에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기도 했다. 점심때 시누이 영란이 병문 안을 왔다. 언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뭘 해야 할 일이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영란의 말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위로가 담겨 있었다.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원래 이런 건 며느리 몫이지 않나요? 며느리 몫? 준호가 결혼했으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영란의 말에 명숙은 어이가 없었다. 준호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럼 빨리 결혼시키셔야죠. 영란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영란아, 그럼 너도 같이. 언니, 저는 요즘 생활이 빠듯해서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영란은 슬쩍 책임을 회피했다. 저녁이 되자 명숙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와 허리도 아팠다. 이게 하루인데
명숙은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그날 밤 혜수가 또 깨어났다. 아, 아파. 어디가 아파? 혜수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명숙은 남편의 자세를 바꿔주고 마사지를 해주었다. 새벽 4시 명숙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지? 70살의 몸으로 74살의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이제야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거울을 봤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야위어 보였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겠네. 명숙의 새로운 지옥 같은 일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남편이 쓰러진 지 한 달이 흘렀다. 명숙은 하루 평균 3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혜수는 밤마다 2~3번씩 깨어났고 그때마다 명숙도 일어나야 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주는 일이 반복되었다. 새벽 2시 명숙은 남편을 부축하며 신음을 삼켰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참아야 했다. 70kg이 넘는 남편을 혼자 돌보기에는 자신의 몸도 이미 한계였다. 여보, 아직도 아파? 혜수는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아직도 간단한 단어만 겨우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아침 8시 명숙은 남편의 식사를 준비했다. 죽을 끓이고 한 숟가락씩 떠먹이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매번 삼키기를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천천히 해. 혜수가 음식을 흘리면 명숙이 닦아주고 사례가 들리면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 끼 식사에 1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날 오후 옆집 김할머니가 찾아왔다. 명숙아, 얼굴이 왜 그래? 완전히 야위었네. 뭘? 괜찮아. 하지만 명숙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확연히 변해 있었다.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졌다. 이러다가 너까지 쓰러지겠어. 간병인이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간병인이 하루에 얼마인지 알아? 한 달이면 우리 연금 다 나가고도 모자라. 그럼 요양원은? 아직은. 집에서 내가 돌볼 수 있어. 명숙은 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다. 명숙아,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생각해야지. 김할머니가 돌아간 후 명숙은 거울을 봤다. 정말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저녁 무렵 시동생 정철수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다. 형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철수야, 고맙다. 형 상태는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멀었어. 철수의 아내 순이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정말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에. 그런데 형수님도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순이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더 아파졌어. 밤마다 일어나야 하니까. 그럼 우리가 교대로 도와드릴까요? 순이의 제안에 명숙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하지만 철수가 아내를 말렸다. 여보, 우리도 애들 챙기기 바쁜데. 하지만 형수님이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철수의 말에 명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당연히? 그러게요. 부부가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순이도 남편 편을 들었다. 우리는 가끔 와서 안부나 물어볼게요. 결국 그들은 1시간도 안 있다가 돌아갔다. 명숙은 허탈했다. 당연하다고? 정말 당연한 일인가? 그날 밤 혜수가 또 깨어났다. 명숙아. 어디가 아파? 명숙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다가 그만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번개처럼 스쳤다. 명숙은 벽에 기대서며 무릎을 만져봤다. 텁텁 부어 있었다. 괜찮아.
혜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명숙은 간신히 남편을 돌본 후 화장실에서 무릎에 파스를 붙였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다음 날 명숙은 정형외과에 갔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님, 무릎 상태가 많이 나빠졌네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다. 연골이 많이 닳았고 염증도 심해요.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남편을 간병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좀 쉬셔야 하는데요. 쉬긴 뭘 쉬어요. 남편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무리하시면 어머님까지 걷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명숙은 무릎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수가 기저귀를 적셔서 갈아야 했다. 여보, 미안해. 혜수가 힘없이 말했다. 미안하긴 뭘. 명숙은 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동네 부녀회장 최 할머니였다. 명숙 씨, 요즘 고생이 심하다면서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부녀회에서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해요. 최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성금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런 것까지.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부녀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이라도 해다 드릴게요. 정말요? 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최 할머니가 돌아간 후 명숙은 처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가족들은 당연하다며 외면했지만 이웃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다. 저녁 무렵 아들 준호가 전화했다. 엄마, 몸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긴 뭘. 아빠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 그래도 간병인이라도 구하시는 게 어때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너도 결혼 준비하느라 돈 들어갈 텐데. 엄마. 됐어, 엄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명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강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밤 10시 명숙은 수면제를 꺼내 들었다. 일주일 전부터 먹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이것마저 없으면. 명숙은 수면제를 삼키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2시간 후 혜수가 깨어났다. 명숙아. 장실. 명숙은 몽롱한 정신으로 일어나 남편을 도왔다. 수면제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휘청거렸다. 조심해, 여보. 혜수를 화장실에 데려가던 중 명숙이 비틀거렸다. 다행히 벽을 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찔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새벽 4시 명숙은 다시 잠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어깨도 아팠다. 게다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아침이 되었다. 명숙은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다. 눈이 푹 꺼지고 얼굴이 누렇게 뜬 자신의 모습이 마치 환자 같았다. 나도 환자가 되어가는구나. 그때 혜수가 침실에서 불렀다. 명숙아. 와. 명숙은 한숨을 쉬고 남편에게로 향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점심때 동네 친구 박 할머니가 찾아왔다. 명숙아, 얼굴이 완전 달라졌네. 이러다가 너까지 병원 신세지겠어. 그러게. 요즘 정말 힘들어. 가족들은 뭐 해? 뭘 해? 당연히 아내가 해야 한다고 하지.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너도 아픈 몸인데. 박 할머니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정말 내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지. 당연히 가족들이 도와야지. 특히 시누이나 시동생들 말이야.
그런데 다들 자기 일이 바쁘다고. 바쁘긴. 형님이 쓰러졌는데 뭐가 더 급해? 박 할머니의 분개에 명숙도 속내를 털어놨다. 시누이는 오히려 며느리 몫이라고 하더라고. 며느리 몫? 그럼 시누이는 뭐 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두 할머니는 한참 동안 가족들의 이기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 무렵 명숙은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명숙은 벽을 잡고 중심을 잡았다. 며칠 전부터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괜찮아. 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명숙은 자신의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명숙은 평소보다 수면제를 한 알 더 먹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새벽 1시 혜수가 또 깨어났다. 명숙아. 물. 명숙은 몽롱한 상태로 물을 떠다 주었다. 수면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제대로 정신이 없었다. 조심해야 하는데. 명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면제 없이는 버틸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명숙은 더욱 지쳐 있었다. 수면제 때문에 잠은 잤지만 제대로 된 휴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명숙은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뿐이었다. 혜수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밤에 깨어나고 끝없는 반복이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오롯이 명숙 혼자 지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명숙의 고통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만 갔다. 남편이 쓰러진 지 2달이 지났다. 명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0kg이나 빠진 몸,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깊이 패인 주름. 거울 속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언니. 목요일 오후 시누이 영란이 큰 소리로 부르며 들어왔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영란아 왔구나. 명숙은 겨우 웃음을 지으며 맞이했다. 언니, 오늘 오빠 상태는 어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말도 조금 늘었고. 영란은 형을 잠깐 보더니 명숙을 거실로 이끌었다. 언니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영란의 진지한 표정에 명숙은 불안했다. 무슨 일이야? 언니 솔직히 말할게. 지금 상태로는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언니 몸 말이야. 언니가 이렇게 하다가 먼저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야? 영란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피곤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어, 언니. 거울 봤어? 영란이 손거울을 내밀었다. 명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남이 봐도 환자 같았다. 그래서 내가 좋은 제안을 가져왔어. 제안? 언니, 이제 준호가 결혼할 때 됐잖아. 갑작스러운 말에 명숙은 당황했다. 준호 결혼이 지금 무슨? 빨리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드려야 해. 그래야 오빠 간병을 도와줄 사람이 생기잖아. 명숙은 어이가 없었다. 영란아, 준호는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어. 그럼 선을 보게 하면 되지.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교회에 괜찮은 아가씨가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늦었어, 언니. 원래 이런 일은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잖아. 또 그 말이었다. 명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영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없으면 아내가 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언니도 나이가 몇인데. 영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럼 너는 뭐야? 너도 오빠 동생 아니야? 명숙이 반박하자 영란의 표정이 변했다. 언니, 나는 시집 온 몸이야. 내 시댁 일도 바쁘고. 너 시아버님은 건강하시잖아.
그래도 내가 돌봐드려야 할 분이 있다고. 영란은 슬쩍 화제를 돌렸다. 그보다 언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 준호 결혼은 미룰 수 없는 일이야. 결혼이 그렇게 급한 일이야? 급하지. 언니가 이러다 쓰러지면 오빠는 누가 돌봐? 준호 혼자서 어떻게 해? 영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런데 영란아, 내가 왜 이렇게 준호 결혼에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지. 우리가 가족 아니야? 가족이면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명숙의 직접적인 요청에 영란은 당황했다. 언니,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요즘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 어렵긴 뭐가 어려워? 너네 가게 잘 되고 있잖아. 그게 사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영란은 대충 둘러댔다. 실제로는 가게가 잘 되고 있었지만 오빠의 간병에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럼 돈 말고 시간이라도 좀 내줄 수 없어? 하루에 몇 시간씩만이라도. 언니,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시어머님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영란은 계속 핑계를 댔다. 영란아.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 거 맞아?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이렇게 아픈데 동생인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잖아. 도와준 적이 없다니. 내가 병문안도 오고 용돈도 갖다 주고. 용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10만 원, 20만 원 가져다 주는 게 도움이야? 명숙의 직설적인 말에 영란은 기분이 나빠졌다. 언니,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어.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그럼 언니는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영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야. 시집간 딸이라고. 시집간 딸이면 친정 부모, 친정 형제 모르는 거야? 아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그때 안방에서 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명수가. 명숙은 일어나려 했지만 영란이 말렸다. 언니, 잠깐만.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오빠가 부르는데. 오빠 일은 잠깐 미루고. 이게 더 중요한 얘기야. 영란의 이기적인 태도에 명숙은 화가 치밀었다. 영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진짜로 준호 결혼을 서둘러야 해. 서두르긴 뭘 서둘러.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는 무슨. 요즘 다들 간단히 해.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돼. 영란의 말에 명숙은 어이가 없었다. 내가 결혼할 때는 그렇게 성대하게 하고서는. 그때와 지금이 언제야. 영란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혜수가 놀라서 더 크게 불렀다. 명숙아. 오빠가 놀랐잖아. 명숙은 급히 안방으로 향했다. 혜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여보. 영란이가 와서 얘기하고 있어. 영란이가 왔어. 응, 왔어. 명숙이 남편을 달래는 동안 영란은 거실에서 기다렸다. 10분 후 명숙이 나왔다. 영란아, 오빠한테 인사 좀 하고 가. 응, 그럴게. 영란은 오빠를 보러 갔다가 곧 나왔다. 언니, 오빠 상태가 많이 안 좋네. 그러게. 좋아지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빨리 며느리를 드려야 해. 영란은 다시 같은 얘기를 꺼냈다. 영란아, 그만하자. 준호 일은 준호가 알아서 할 거야. 언니가 너무 답답해. 이러다가 언니까지 쓰러지면 정말 어떻게 할 건데? 안 쓰러져. 벌써 쓰러져 가고 있잖아. 영란이 거울을 다시 내밀었다. 이 모습 좀 봐. 이게 사람 모습이야? 영란의 잔인한 말에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란아. 언니 미안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너는 왜 이렇게 냉정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영란의 차가운 태도에 명숙은 서운했다. 영란아,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도와주고 싶지만 내 형편이 안 된다니까.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려는 거잖아. 명숙의 직설적인 말에 영란은 발끈했다. 언니, 내가 왜 안 하려고 해? 내 오빠인데. 그럼 왜 항상 핑계만 대?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야. 영란아, 솔직히 말해봐. 너 오빠 간병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명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영란은 당황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표정만 봐도 알겠어.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표정이야. 언니, 맞잖아. 기저귀 갈고 몸 씻기고 죽 먹이는 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혐오스러웠기 때문이다. 영란아,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말 못할 거야. 언니도 너무하네.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 뭘 했는데? 병문안 몇 번 온 게 다야.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엄마, 고모. 준호야, 어서 와. 명숙은 반가웠지만 영란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마침 잘 왔네. 고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말이야. 너 이제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준호는 당황했다. 갑자기 결혼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 나이가 몇인데. 고모, 저는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내 엄마 좀 봐. 내 아버지 간병하느라 완전히 망가졌잖아.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말 많이 변해 있었다. 엄마. 괜찮아, 준호야. 고모 말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니. 이게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영란이 흥분했다. 준호야, 내가 빨리 결혼해서 며느리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해. 고모,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당연한 일이잖아. 준호는 난처했다. 고모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결혼을 이런 식으로 서두를 수는 없었다. 고모,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언제까지 미룰 거야? 영란아, 그만해. 명숙이 나섰다. 준호한테 부담 주지 마. 부담이 아니라 현실이야, 언니. 영란의 목소리가 커졌다. 언니가 이러다 쓰러지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 그 순간 안방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아빠. 준호가 급히 안방으로 뛰어갔다. 혜수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 아파. 혜수는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진 것 같았다. 여보. 명숙도 급히 들어와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 다친 데는 없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혜수는 겁에 질려 있었다. 괜찮아, 여보. 괜찮아. 명숙은 남편을 달래며 침대에 눕혔다. 영란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봐, 언니. 언니가 지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오빠가 다칠 뻔했잖아. 영란아. 준호가 고모를 말렸다.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말해? 이런 일이 또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영란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명숙은 남편을 돌보며 눈물을 흘렸다. 신우이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말 내가 부족한 건가? 정말 며느리가 있어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영란이 돌아간 후 명숙은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준호야, 고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한계야. 더 이상 혼자서는. 엄마도 쉬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도와? 너도 일해야 하잖아. 모자는 한참 동안 함께 울었다. 현실의 벽은 높고 가족의 냉대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날 밤 의외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네 부녀회의 김 할머니였다. 명숙 씨, 내일부터 우리가 돌아가면서 도와드릴게요. 네. 부녀회에서 결정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돌아가면서 댁에 가서 도와드리기로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정말요? 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가족들이 못해주면 이웃이라도 해야죠. 전화를 끊은 후 명숙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남이 가족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부녀회의 도움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명숙의 상황은 나아지기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밤마다 깨어나는 일은 여전했고 무엇보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새벽 2시 명숙은 또다시 깨어났다. 혜수가 기저귀를 적신 것 같았다. 여보, 일어나. 명숙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띵했다. 어젯밤에 수면제를 2알 먹었는데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니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을 붙들고 겨우 일어선 명숙은 비틀거리며 혜수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금방 갈아줄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명숙의 손이 계속 떨렸다. 수면제 부작용인지 아니면 극도의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침 7시 부녀회에 박 할머니가 왔다. 명숙 씨, 안색이 왜 이래? 더 나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명숙의 모습은 괜찮지 않았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중간중간 멈췄다. 명숙 씨, 혹시 약 먹고 있어요? 약이요? 그냥. 잠 안 올 때 조금. 수면제요? 얼마나 드세요? 명숙은 대답을 피했다. 실제로는 하루에 3알까지 늘어나 있었다. 박 선생님, 제가 오빠 좀 봐드릴게요. 명숙 씨는 좀 쉬세요. 고맙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런데 앉자마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명숙이 비틀거리자 박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다. 명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하지만 명숙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거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이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박 할머니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씨, 어머님 상태가 심각해요. 빨리 오세요. 1시간 후 준호가 급히 달려왔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다니까. 다들 왜 그래? 하지만 명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엄마, 병원 가시죠. 병원은 무슨? 아빠 두고 어떻게 가? 아빠는 제가 볼게요. 내가 무슨 일로? 명숙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엄마. 준호가 불렀지만 명숙은 반응이 없었다. 엄마. 명숙 씨. 박 할머니와 준호가 동시에 소리쳤다. 명숙이 소파에서 쓰러진 것이었다. 119 불러요. 준호의 외침에 박 할머니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명숙은 온몸에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어디? 여기가 어디야? 엄마, 병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빠는? 아빠는 고모가 와서 보고 있어요. 영란이 왔다는 말에 명숙은 불안했다. 영란이가?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엄마, 지금은 엄마가 먼저 치료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보호자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는 긴장했다. 무엇이 심각한가요? 일단 극도의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예요. 체중이 정상 체중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리고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도 보이고 있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수면제를요? 내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정상 범위를 훨씬 넘었어요. 엄마가 수면제를. 아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 준호는 절망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그리고 간병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간병 부담을요? 네, 아버님을 계속 혼자서 돌보시면 어머님이 먼저 쓰러질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링거를 맞고 있는 어머니는 마치 해수보다 더 아픈 환자 같았다. 그날 저녁 영란이 병원에 왔다. 언니 괜찮아? 영란아. 미안해. 오빠 혼자 두고. 괜찮아. 내가 봤으니까. 하지만 영란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뭘? 나는 하루도 못하겠어. 영란의 솔직한 고백에 명숙은 충격받았다. 뭐라고? 오빠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갈 줄 몰랐어. 기저귀 갈고 식사시키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하루만. 언니, 나는 정말 못해. 체질적으로 안 맞아. 영란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럼 어떻게 하지? 언니가 빨리 나아서 돌아가야지. 영란의 말에 명숙은 절망했다. 가족 중에서도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해수를 제대로 돌볼 사람이 없었다. 영란아, 정말 며칠만. 안 돼, 언니. 나는 정말 못해. 영란은 단호했다. 그날 밤 명숙은 홀로 울었다. 자신이 쓰러져서 남편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다. 동네 부녀 회원들이 모두 찾아온 것이었다. 명숙 씨,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부녀 회장 최 할머니가 말했다. 무슨 결정이요? 명숙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가 돌아가면서 혜수 씨를 돌볼게요. 네. 명숙은 귀를 의심했다. 정말요? 네, 우리끼리 의논했는데 다들 찬성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드실 텐데. 힘들긴요. 하지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김 할머니가 덧붙였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박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늘은 명숙 씨지만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어요. 부녀 회원들의 말에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이웃이니까요. 그날부터 부녀 회원들은 정말로 돌아가며 해수를 돌봤다. 하루에 2명씩 교대로 와서 기본적인 간병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들은 영란은 오히려 불쾌했다. 언니, 남들한테 신세 지는 게 부끄럽지 않아? 뭐가 부끄러워? 오빠는 우리 가족인데 남들이 돌보게 하다니. 그럼 내가 돌봐. 명숙의 직설적인 말에 영란은 말문이 막혔다. 언니, 그게 아니라 뭐야? 너는 안 도와주면서 남들 도움은 받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영란아, 너 정말 이기적이야. 언니, 내가 왜 이기적이야? 내 오빠가 이렇게 아픈데 동생인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들이 도와주는 건 싫다고. 명숙의 말에 영란은 할 말이 없었다. 영란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남들 도움 안 받아도 됐어. 언니, 이제 와서 체면 타령하지 마. 내가 체면 깎아먹은 거야. 명숙의 냉정한 말에 영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병원을 나갔다. 일주일 후 퇴원한 명숙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약했다. 명숙 씨, 이제 무리하시면 안 돼요. 부녀 회장이 당부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끼리 뭘 고마워해요. 집에 돌아온 명숙은 해수를 보며 다짐했다.
여보, 이제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을게. 혜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명수가,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다. 엄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뭘? 회사를 옮길 거예요. 이 근처로요. 준호야. 엄마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실 수는 없어요. 아들의 말에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명숙이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부녀회의 도움과 아들 준호의 지원으로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간병의 무게는 고스란히 명숙의 어깨에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언니, 또 남들 신세 지고 있어? 화요일 오후 영란이 찾아와서는 첫마디부터 비아냥거렸다. 신세라니.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명숙은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언니,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하는데? 김씨집 며느리가 남편도 제대로 못 돌보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부린다고. 영란의 말에 명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그런 말을? 부녀회 박정숙 씨가 그러더라고. 자기네도 힘든데 왜 남의 집 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박정숙 씨가? 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박정숙은 부녀회에서도 명숙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 언니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 그럼 박정숙 씨가 뭐라고 하던? 글쎄. 별말 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 영란의 말에 명숙은 불안했다. 혹시 부녀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영란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또 그 소리야? 언니, 나는 정말 못한다니까. 영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럼 철수는? 철수한테 부탁해봤어? 철수? 철수는 더 바빠.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영란은 계속 핑계만 댔다. 그날 저녁 명숙은 부녀회장 최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혹시 제가 너무 부탁을 많이 드린 건 아닌가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란이가 동네에서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다. 명숙 씨, 사실 몇몇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기꺼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 할머니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명숙은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부녀 회원 중 몇 명이 더 이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명숙 씨, 미안해요. 우리도 각자 사정이. 김 할머니가 미안한 듯 말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요. 명숙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다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날 밤 명숙은 혜수를 돌보며 한계를 느꼈다.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아야. 명숙이 신음을 내자 혜수가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괜찮아? 괜찮아, 여보. 그냥 조금.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새벽 2시 명숙은 다시 수면제를 꺼냈다. 병원에서 줄이라고 했지만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명숙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찾아왔다. 엄마, 안색이 또 나빠졌네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혼자 다 하고 계시죠? 준호의 예리한 지적에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부녀회 도움도 줄었다면서요? 누가 그랬어?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예요. 무슨 결단? 요양원이요.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셔야 해요. 요양원? 명숙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를 남에게 맡기라고. 엄마가 먼저 쓰러지면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안 쓰러져. 이미 한 번 쓰러지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준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는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엄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영란과 철수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고모 삼촌. 준호가 인사했다. 영란아, 철수야. 마침 잘 왔네. 명숙은 반가워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다. 언니, 우리도 할 말이 있어. 영란이 입을 열었다. 뭔 말? 언니,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 준호 말이 맞아요. 요양원을 알아보셔야 해요. 너희들까지. 명숙은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가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야. 큰일은 무슨? 나는 괜찮다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영란이 소리쳤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김씨집 며느리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고. 그게 무슨? 부녀회 사람들도 이제 지쳤어. 언니 때문에 자기들 생활도 엉망이 됐다고. 영란의 말에 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 그런 말들이 나와? 당연하지. 언니가 혼자 다 하겠다고 고집 부리니까. 고집이 아니라. 고집 맞아. 아내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철수도 거들었다. 형수님,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줘요. 그래도 뭐예요? 형수님이 쓰러지면 형님은 어떻게 해요? 네 사람의 시선이 모두 명숙에게 집중되었다. 언니,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언니를 위해서야. 영란이 다시 말했다. 위해서? 명숙의 목소리가 차갔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럼 뭐가 아니야? 너희들이 편하려고 하는 말 아니야? 명숙의 직격탄에 영란과 철수는 당황했다. 언니,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은 오빠 간병하기 싫어서 요양원에 보내라는 거 아니야? 언니. 맞잖아. 나한테는 아내니까 당연히 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 명숙의 분노가 폭발했다. 언니, 우리도 사정이. 사정은 뭔 사정이야? 나만 사정이 없어? 언니, 진정해. 진정하라고? 나는 2달 넘게 혼자 다 했어. 너희들은 뭐 했어? 명숙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영란아, 너는 며느리 몫이라고 했잖아. 그럼 동생 몫은 뭐야? 언니. 철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형님이 이렇게 아픈데 동생으로서 뭘 했어?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준호야. 명숙이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너도 마찬가지야. 아들로서 아버지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만 떠넘겨?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명숙의 절규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힘들어.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어. 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명숙을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아내니까, 엄마니까 참고 있는 거야. 명숙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야? 가족이라면서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명숙이 고개를 들었다.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 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그때는 너희들이 책임져. 무슨? 요양원비도 병원비도 모든 걸 너희들이 감당해. 명숙이 일어서며 선언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 이 짐을 지지 않겠어.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 그대로야. 나도 한계야. 명숙은 안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너희들이 대안을 가져와. 아니면 나는 정말 손 떼겠어.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네. 준호가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우리가 너무했어.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영란이 불안해했다. 우리가 정말 도와드려야겠어. 준호가 말했다. 그래, 더 이상 형수님만 희생시킬 수는 없어. 철수도 동의했다. 안방에서는 명숙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해수의 명수가 괜찮아?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함께. 명숙의 마지막 경고는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간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던 명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지만 과연 가족들이 변할 수 있을까? 명숙의 절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명숙은 정말로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보, 미안해. 이제 나도 한계야. 명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하지만 포기하는 건 아니야. 다만 혼자서는 더 이상 못하겠어. 해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명숙의 마지막 경고가 과연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 답은 일주일 후에 드러날 것이었다.